그 운용 유지에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 T50TH도 투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쪽에서도 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T50TH가 저렇게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가 제대로 된 전투기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걸 요격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T50TH가 사실 광범위하게 활용이 됐고, 캄보디아가 먼저 휴전하자고 얘기를 꺼냈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휴전하는 건 좋은데 몇 가지 사항을 캄보디아가 꼭 지켜야 된다. 그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좀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양쪽 다 중국 무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국 내에서도 그동안은 상당히 일본에 우호적이었지만 이 태국 캄보디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다르거든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네,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모시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리고 방산 이슈 한번 살펴볼 텐데, 최근 그 평론가님이 좀 작성한 기사를 보니까 태국 공군은 최근 태국 캄보디아 국경 긴장 국면에서 이 T-50TH를 F-16과 이 그리펜 전투기와 혼합 편대로 이제 편성을 해서 이 공동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지난번 KGGB 사용 이후 태국의 두 번째 이 K-방산 무기 사용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언제 등장하냐 놓고 이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태국 공군 부참모총장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 태국 현지 방송에 지금 운용 중에 있다, 전투에 투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월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죠,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그래서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주로 태국 공군의 F-16하고 그리펜 전투기가 주로 많이 투입이 됐는데,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운용 유지에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제 T-50TH도 투입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됐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쪽에서도 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T-50TH가 마크 82, 500파운드 폭탄을 캄보디아 영내에 투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이제 KGGB가 이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KGGB가 사용되는 모습은 지금 이제 몇몇 추정되는 영상들은 있는데 아직 태국 공군이 확실하게 이게 KGGB다라고 언급을 한 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T-50TH가 사실은 이제 태국 공군에서 역할이 주로 이겁니다. 전투기 주용사들 양성하는 걸 잘 보시면, 처음에 보면 이제 고등훈련기 이용해서 감각을 먼저 키우고, 두 번째로 하는 게 각종 전술 임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대공도 해보고 공대지도 하고, 그럴 때 이제 태국 공군에서 T-50TH를 많이 썼어요. 실제 전투 임무에는 잘 안 쓰고, 근데 이번에는 이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기존 전투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태국 캄보디아 이 분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잘 보시면 카지노, 스캠 단지 위주로 계속 폭격하고, 이제 태국군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이 훈센 일가가 하는 패밀리 비즈니스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의 주 수입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전하기 며칠 전부터 T-50TH가 투입이 된 걸 보면 막판에 이제 휴전의 기미가 보이니까 좀 많은 전투기를 투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또 보니까 이 T-50TH가 공습에 가담한 이후에 한국에 거주하는 또 캄보디아인들이 이 K-방산 또 규탄 시위에 나섰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한국에 대한 또 이미지가 이 캄보디아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저는 보고 나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이 마침 저희가 촬영하기 전날 주말에 이걸 또 용산에서 시위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평화적으로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T-50TH는 이번에 등장한 지 사실 늦게 등장했거든요. 근데 사실 캄보디아를 공습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됐던 건 미국이 만든 F-16하고 스웨덴이 만든 그리펜 전투기였거든요. 약간 촉발하냐 같아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만만한가? 약간 이런 생각 들고, 왜냐면 주로 전반부에 했던 거는 다른 나라 전투기였는데 우리는 뒤늦게 나타난 건데, 이걸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로는 아마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군이나 캄보디아인들도 확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 제공권을 상실하면 이렇게 전쟁이 어려울 수 있다. T-50TH가 저렇게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가 제대로 된 전투기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걸 요격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T-50TH가 사실 광범위하게 활용이 됐고, 그리고 이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T-50TH가 투입됐을 때 약간 캄보디아 여론도 좀 술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나온다고? 거의 마지막 카드까지 쓴다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이런 시위를 약간 기획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이가 없죠. 그리고 사실 지금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 사이가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스캠 사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이제 7, 8월 달하고 12월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7, 8월 달에는 이 스캠 사기하고 스캠 단지가 이슈가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태국이 좀 유리했던 게 이 스캠 사기와 스캠 단지들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도 물론 중재에 나섰지만 태국도 할 말이 있었던 거죠. 아니 이것 때문에 미국인도 피해를 보지 않았냐. 미국도 그렇지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중국도 잘 보시면 이번 사건 관련 중국도 잘 보시면 적극적으로 중재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 캄보디아 스캠 사기에 제일 많이 당한 나라가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이에요. 그렇죠. 네. 그 중국에서 또 영화까지 만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봤지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중국에서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태국을 지지하는 국제 여론이 좀 높지 않았겠냐. 오히려 캄보디아는 좀 불리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유튜브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심지어 그런 스캠 단지 건물 위에다가 중국의 오송홍기 막 꽂아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공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워낙 지금 태국군 전투기들이 많이 지금 카지노나 스캠 단지를 때리니까 지금 아직도 거기에 이제 중국인 사기 그런 단체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도망가는 모습도 SNS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 기간 이 캄보디아 국가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T-50이 결국에는 이게 훈련기잖아요. 그죠? 네. 훈련기인데 이게 투입돼가지고 그 어느 정도 훈련기 이상의 그런 성과를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태국 공군에 판 거는 이제 명칭이 T-50TH로 있죠. 네네. TH는 이제 태국의 약자. 그렇죠. 네. 근데 그 우리가 필리핀에 판 FA-50PH랑 사실 똑같아요. 아, 그 경공격기랑. 네. 똑같은데 아. 나라마다 이게 FA를 붙이는 거에 약간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라크도 잘 보시면 T-50IQ입니다. IQ가 이제 이라크의 약자. T-50IQ도 사실 FA-50IQ로 해도 돼요. 근데 이라크 공군이 굳이 우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주는 전술 임무. 그러니까 이제 고등훈련 마치고 전투기 운용과 관련된 뭐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좀 대신해보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FA보다는 그냥 T로 붙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태국 공군 T-50TH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거고, 사실 FA-50하고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안에 들어가는 레이더나 뭐 무장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동원된 걸 보면 막판에 이제 표적이 처리해야 될 게 많으니까, 때려야 될 때가 많으니까 이제 동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입장에서 훈련기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히 공격기였네. 그러니까 이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F-16 그리펜보다도 더 주목을 받았어요. 더 무서웠겠네요. 네, 아니 훈련기인데 공수까지 한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이제 동남아만 보면, 동남아 그리고 이게 T-50 우리 F-50 수출했던 나라들만 보면 두 번째 실전 기록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필리핀 공군의 F-50PH가 과거에 IS하고 이제 민다나오 섬에서 이제 전투할 때 그때 처음 실전에 사용됐고, 요번이 두 번째로 투입됐고. 그리고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72시간 휴전에 또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예. 갑작스럽게 이번 또 휴전을 하게 된 배경 무엇이고, 앞으로 이거 휴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재발 가능성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 코너에 몰렸던 건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먼저 휴전하자고 얘기를 꺼냈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휴전하는 건 좋은데 몇 가지 사항을 캄보디아가 꼭 지켜야 된다.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12월 분쟁의 원인이 됐던 것도 가장 큰 문제가 지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국 캄보디아 국경선상에 태국군이 순찰로에다가 캄보디아 군들이 대인지뢰를 매설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밟은 태국 군인들이 죽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면서 이게 일이 일파만파로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가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군사작전 하는 걸 잘 보면 태국군이 정말 대규모로 군병력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가 태국군을 너무 우습게 봤어요. 사실 이제 태국군이 그래도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잘 보시면 뭐 전차라든가 장갑차 대규모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태국이 건국된 이래로 이렇게 많은 전차 장갑차가 실전에 사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사실 캄보디아가 호되게 당했죠. 그래서 보면서 이거 태국군이 작정을 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은 약간 지금 태국이 분열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태국은 특이하게도 뭐 태국 역사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테타 많이 일어난 나라 중에 하나죠. 아직까지도 태국군이 그래도 태국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태국군이 그러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캄보디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깨갱한 거고, 그래서 이제 휴전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고, 마침 또 저희 촬영하기 전날 이게 또 휴전에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는 캄보디아가 또 이제 뭔가 또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다시 재발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앞으로도 휴전이 됐다고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될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 확실히 혼쭐 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휴전을 한 거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영내 100km 이상까지 들어간 사례도 있었고,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지상군 투입
투입했고 지금 마지막 카드 안 쓴 게 하나 있었어요. 해상봉쇄. 해상봉쇄를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까지 했다 그러면 캄보디아는 정말 사면초가 밀려요. 왜냐면 캄보디아가 대부분의 원유를 이 바다를 통해서 수입을 해요. 그거 나가버리면 캄보디아는 끝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제 휴전을 또 한번 캄보디아가 어긴다 그러면 태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이제 해상봉쇄 카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살려는 드릴게 뭐 그렇게 이제 상황이에요. 네. 자, 일각에서는 태국군이 캄보디아군 진지에서 중국산 대전차 미사일 등 장비를 노획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 중국이 캄보디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중국은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 중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좀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양쪽 다 중국 무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태국군이 이제 미국에서 과거에 도입한 M60A3 전차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도입한 전차도 있어요. VT4라고 저는 이제 실물을 실제로 이제 과거에 중국 주하이오시에서 보기도 했는데 이 VT4 전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중국군을 쓰진 않아요. 되게 중국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네가 쓰는 전차를 성능 개량해서 해외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포신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어요. 맞아요. 기사로 봤어요. 네. 근데 원래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의 노린코라는 중국 북방공업이라는 보통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의 지상 장비를 많이 만드는 업체에서 이걸 이제 개발해서 뭐 태국에도 팔고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도 팔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광고했던 거는 500발, 600발까지 쏴도 문제 없다. 근데 200발에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105mm 전차 포탄을 도입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 전차 포신이 또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탄의 문제인지 포신의 문제인지 둘 다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얘기 나왔죠. 역시 중국제다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캄보디아도 지금 이제 소총 뭐 이런 거 비롯해서 중국산 무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사실 중국군에 쓰는 게 아니에요. 수출용 모델이에요. 중국은 이 수출용 모델에 완전 좀 이렇게 차이를 두나 보네요. 확실히.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만든 다음에 수출을 해서 그쪽에서 검증을 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왜 이렇게 수출에 적극적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수출하면은 뭐 관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회사에 줍니다. 그래서 보조금 형태로 뭐 약간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중국에서 무기 만드는 방위산업체들은 다 국영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세금 환급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대를 해주고 중국 인민해방군 쓰기 전에 일종의 모르모트처럼 한번 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손을 봐서 자기네들이 써요. 희한한 정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시진핑 정권 들어서 이거 많이 때려잡았는데 이게 군부 당내 비자금으로 많이 썼어요. 이렇게 판 돈을 일종의 비자금으로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수출에 적극적인데 물론 이번에 이제 중국정부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웬만한 전문가도 딱 보면 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다로그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인터넷상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중국산 대전차 미사일도 카다로그가 이전에 이미 공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군이 잘못한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노획되기 전에 다 이 장비들을 파괴를 해야 되거든요. 멀쩡하게 지금 다 놓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제 태국군이 갖다 쓰겠죠. 이제 캄보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리고 태국은 또 전통적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국가였지만은 전쟁 중에 캄보디아를 지원하는 일본의 행보가 알려지면서 태국사의 내부에서 지금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캄보디아에 제공하려던 해경 순찰선 지원을 보류하는 등 조정에 나선 상황인데 이번 시한이 또 이 태국 일본 관계에 어떤 균열을 남기게 될까요? 그렇지. 동남아시아 자주 가시는 분들 특히 태국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들 대부분 보면 일본 차들이 많아요. 맞아요. 일본 차 많아요. 네. 그리고 태국하고 일본은 또 저기잖아요. 입헌군 주제라잖아요. 왕이 다 있잖아요. 둘 다. 그러네요. 정신도 비슷하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렇게 잘 보시면 태국은 약간 이 전쟁과 비껴서 있었죠. 그런 정도로 사실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일본이 태국에 관련된 각종 이제 경제 원조 ODA 사업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번에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이 캄보디아의 자위대 군인들이 가서 막 이렇게 군사 고문단 형식으로 막 교육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좀 전통적으로 우방국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국 내에서도 그동안은 상당히 일본에 우호적이었지만 태국 캄보디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다르거든요. 태국 캄보디아 사이가 약간 이제 뭐 한일 관계 같아요. 역사적으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번에 참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뼈 아프죠. 물론 이제 이게 12월 이 교전과 상관없이 이전에 잡혀있던 걸로 보여지는데 계획상으로 잡혀있어서 가서 뭔가 교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마침 또 타이밍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일본 입장에서는 이 태국 민심을 잇는 아주 그냥 뼈 아픈 결과를 낳았죠. 당분간은 태국 일본 사이가 썩 좋을 것 같진 않다라고. 러우 전쟁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 결국 크리스마스 동안에도 휴전 협상은 또 성사되지가 않았죠. 예. 뭐 우크라이나 보니까 뭐 계속해서 뭐 러시아의 뭐 잠수정 드론으로 타격하고 예. 유조선도 타격하고 예. 그런 게릴라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전반적인 전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세하고요. 예. 근데 아무튼 러시아는 이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강한 경계심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 러우 전쟁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참 이제 마침 우리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흘러나온 얘기로는 이제 몇 주 안에 휴전에 합의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사실 이제 휴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또 거의 이제 눈물을 쏟을까 말까 할 정도 상황이 됐고 유럽 가면 또 유럽의 나라들이 그래 고생했어 이러면서 또 이제 또 뭐 저기 군사적 지원 이런 거 카드 꺼내놓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2월이면 거의 이제 한 4년 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진짜 지금 이제 뭐 잘 돼간다 그러면 휴전에 합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그래도 아직은 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큰 틀에서 거의 합의는 다 돼가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도 6.25 전쟁 때 잘 보시면 큰 틀에 합의는 했지만 이 땅에 선 긋는 거 가지고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거는 아직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이 휴전안을 과연 이제 유럽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굉장히 큰 변수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생각은 지금 야 이 그 전쟁이 이거 휴전이 돼도 이게 다음이 뭔가 또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러시아가 또 계속 또 그런 제스처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거의 막판에 다다르긴 했지만 여전히 돌발 변수는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국 정보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발트 3국, 이 폴란드 일부까지 장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국경 경비대가 에스토니아 국경을 또 넘기도 했고요. 튀르키에서는 러시아 드론이 계속 날아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러시아가 당초 2030년까지 이 유럽을 침공할 계획이었는데 이걸 3년 앞당겨서 27년에도 이게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밝혔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 정보 당국도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근데 유럽 내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 푸틴의 머릿속에는 다시 소련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발트 3국이 다시 러시아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발트 3국에 대한 침공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침공과 함께 폴란드도 때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런 거죠. 발트 3국을 쳐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토에 물론 이제 거기에 미국이 지금 트럼프 이기행정 뭐 유럽하고 각을 세우고 있어서 이제 미군이 개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나토라는 이름으로 유럽 각국의 군대는 개입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발트 3국만 치게 되면 이쪽으로 확 쏠려버리니까 그래서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폴란드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벨라루스 통해서.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벨라루스의 군사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왜냐면 벨라루스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개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벨라루스에 알토란 같은 여러 무기들이나 장비들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벨라루스도 뛰어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벨라루스 지도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푸틴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의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투하는 거 잘 보시면 대부분 다 육군 위주예요. 육군 위주다. 네, 지상군 위주예요. 공군이나 이런 전력들은 투입을 많이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싱크탱크에 나온 얘기는 일부러 아껴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국내에서는 많이 소개 안 됐지만 그 러시아에서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는 옛날에 잘 보시면 뭐 수호이, 미그, 뭐 일류신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요거를 하나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UAC라 그러는데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올해 잘 보시면 SU-35, 뭐 SU-30 이런 계열 전투기들을 계속 러시아군에 납품하고 있어요. 근데 전선에 안 나타나요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키핑을 계속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유럽에서 싱크탱크들이 한 얘기가 빈말이 아닌 거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작년엔가 하여튼 그 화제가 됐는데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의 오레시니크라고 그래서 뭐 극초음속 미사일 한번 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벨라루스에 지금 오레시니크를 지금 배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잘 보면 전쟁이 휴전이 돼도 유럽은 오히려 긴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오레시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만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어쩌면 뚫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마침 또 저희 촬영하기 며칠 전에 미국도 극초음속 807 미사일 만든 게 있거든요. 다크이글이라고. 독일에 빨리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휴전이 된다 그래도 유럽에서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독일에 지금 미국이 다크이글 배치하고 지금 벨라루스에 지금 오레시니크 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면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돼도 유럽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죠. 아무튼간에 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서 이 폴란드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폴란드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무려 4.48%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유럽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은 5%까지 높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국방력을 빠르게 증가시켰는데, 현재 이 폴란드의 전차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 폴란드의 군사력 어떻게 보시나요? 그 과거에는 이제 우리 냉전 시절 때 그때 이제 서독 동독으로 많이 되었죠. 독일을 맞아요.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냉전 시절에 서독이 유럽의 전차 군단이었어요. 그 전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2-3천 대까지 보유를 하고 있을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은 몇백 대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베를린장이 무너지고 나서 당시 이제 러시아하고 유럽 국가들 거기 이제 미국도 포함이 되고 유럽 내에서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차 장갑차를 일정 양 이상 보유만 하고 나머지는 다 퇴역. 그래서 창고에 그걸 보관해 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제 자랑하는 게 레오파르트 2 전차였는데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창고에 보관해 놨던 거를 이제 손을 봐서 해외에 팔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뭐 해외 팔고. 반면에 이제 폴란드는 이제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군비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K2 전차 들어간 것 다 하면 한 1000여 대 이상 지금 이제 3.3세대,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M1A2 계열을 지금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 K2 전차 도입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독일에서 들여온 레오파르트 2 전차도 있었고, 그것도 지금 성능 개량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K2 전차 들어가면서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T-72 개량해서 만든 PT-91,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로 보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폴란드가 이제 F-50DF 개필러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해갔는데 거의 다 이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공군이 운용 중인 미그 29 전투기를 이것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무기를 사면서 잉여 장비들을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마침 또 타이밍이 참 절묘한데 촬영하는 날 폴란드가 그 전에 이제 우리 천무 구입을 했고 폴란드에서 이제 호마르 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계약을 한번 했고 마침 저희 촬영하는 날 또 4조 원짜리 계약이 진행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4조 원 같은 경우에는 천무는 이제 샀고 호마르 K는 샀고 거기 사용되는 각종 유도탄들 요거를 이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폴란드 업체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조인트 벤처 업체 만드는 걸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계약을 해서 각종 이제 유도탄 한 수백 발 이상 지금 만들 예정인데 그 정도로 지금 폴란드가 국방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이 휴전됐다. 어찌됐든 러시아는 폴란드를 때릴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계속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도 잘 보시면 뭐 우리나라 무기도 많이 샀지만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미 육군이 아파치 가디언 지금 공격 헬기 가장 많이 운용했는데 2등이 지금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11월에 보잉사하고 계약도 맺었어요. 96대 도입하는 만드는 계약을 체결했고 거의 유럽에서 지금 이제 국방비로 하면은 폴란드가 지금 탑이에요. 그럼 얼마 전에 우리 사실 하나오션 잠수함 사업도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스웨덴 잠수함이 이제 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군사력 증강에 가장 열심히 한 나라가 폴란드. 왜냐 다음은 어찌됐든 폴란드가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재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무튼 폴란드는 주변국에 계속 국방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유럽 안보의 주도권이 이 폴란드로 옮겨질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이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뭐 그렇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냉전 시절에 사실 이제 서독이 그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지금 벨라루스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건 폴란드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하고 직접적으로 국경선을 맞대고 있고 다음 전쟁의 전장은 폴란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폴란드하고 발상국 최근에 하는 게 뭐냐면 이 러시아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다가 요새지대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과거 2차 세계대전 전에 프랑스가 마지노선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노선처럼 완전 요새화된 건 아니지만 침공을 최대한 저지할 수 있는 시간을 끌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 계속 설치하고 있어요. 국경선상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방위사업청이 12월에 큰 계약이 많아요. 연말에. 왜냐하면 네네. 큰 거 다 이제 떨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최근에 나오는 이 방산 계약들 지금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제 폴란드 외에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지금 무지막지하게 무기를 사재끼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최근에 이제 패트리어트도 한 2조 원 넘게 계약을 했고 헬기도 한 100대 이상 지금 구입하는 걸 에어버스 헬리콥터 계약을 했고 많아요. 요새 사실은 제가 이제 인터넷 매체 방위산업 관련된 전문 매체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하루에 기사를 한 10개씩 써요. 계약 관련된 기사만 AI인데 AI. 10개를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12월 연말에 유럽에서 지금 계약 나오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은 우리다. 다음 타겟은 우리. 네. 독일도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공군도 지금 쓰고 있지만 타우러스 성능 개량이 있습니다. 타우러스 네오라는 거 그것도 계약을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스페인 뭐 지금 이제 뒤에서도 언급할 거지만 뭐 발트의 연합국들은 연말에 지금 계약이 지금 막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좀 게릴라전 하고 있잖아요. 네. 수중드론 띄워가지고 막 네. 러시아 잠수함 격퇴시키고 그다음에 뭐 유조선도 폭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러시아의 데미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번에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무인 잠수정으로 그러니까요.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을 격침시켜버렸어요. 그럼 가성비 완전 갑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쟁의 양상이 지금 많이 변한다고 느껴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러우 전쟁 자체가 22년도에 시작이 됐고 그 뒤로 이제 드론이 계속적으로 대세가 됐지만 최근의 전쟁 양상은 거의 드론이에요. 드론이고 그러니까 전선에서도 지금 이제 뭐 우리 국내 언론에서 소개를 했지만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막 싸우는 최전선에 가보면 이 하늘에 광섬유로 뒤덮여 있어요. 거의 마을 하나가 광섬유 전선으로 뒤덮여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광섬유 드론을 그만큼 많이 쓰는 거예요. 막 마을 전체가 그냥 이 반짝반짝거리는 광섬유로 뒤덮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섬유 드론은 이 전자적 재밍에 네. 강하거든요. 왜냐면 광섬유로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니까. 지금 이게 거의 전선에 가보면 이제 도배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중요한 보급로 있잖아요. 도로들 위에 보면 일종의 이제 모기장 치듯이 드론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이제 그물망을 다 쳐놨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미래전은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어찌됐든 북한이 지금 러우 전쟁에 개입을 했잖아요. 배울 거 아니까 그거 다. 그러면 우리도 진짜 중요한 군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뭔가 모기장을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쟁의 양상 자체가 지금 드론의 비중이 거의 80-90%가 돼버렸어요. 이제 23년도만 하더라도 23년, 24년도만 하더라도 포탄의 전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탄을 막 누가 많이 쓰냐 덜 쓰느냐 막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포탄도 많이 안 써요. 다 드론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유럽이 지원하는 걸 보면 유럽 여러 나라에서 드론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줘요. 그걸 만들어서 줘요. 돈으로 주기도 하지만 네. 만들어서 주기도 해요. 지금은 22년도하고 다르게 한 요 몇 년 사이에 또 인공지능이 확 또 엄청난 발전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론에 인공지능을 다 탑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지형지물이 복잡하다. 예를 들어 나무가 많다. 그럼 이게 선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드론들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본 드론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드론이 뭐냐면 드론 앞에 이제 마이크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포를 쏠 때 보면 소리가 나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포 소리를 쫓아서 드론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달려있는 카메라로 확인해서 그 인공지능이 학습이 돼 있으니까 저게 포네? 가서 때리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뭐 광섬유, 뭐 통신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광섬유를 뛰어넘어서 인공지능 자폭 드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 지금 뭐 많은 분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요즘 우리 직업군 중에서 피해보는 직업군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회계사분들 제일 먼저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저도 지금 이제 언론 매체를 하고 있지만 느끼는 게 지금 챗GPT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하루에 한 100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사를.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계신 분들 그 얘기를 해요. 조만간 이렇게 취재 기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합뉴스 이런 거 보고 대충 손봐서 이렇게 하는 기자들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게 실제 전쟁도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솔이 쫓아가는 드론은 이거 지금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의 혁신을 지금 불러오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 뭐 북한 노동자들 뭐 12,000명 또 파견돼가 러시아 파견돼서 뭐 드론 만들고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참 주의해야겠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단순히 이제 드론을 만드는 거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드론을 그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느냐. 부품 조달도 하고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군에서 이제 드론을 많이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 안에 들어가는 뭐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드론이 너무 많아요. 중국은 어차피 드론 강국이고 뭐 DJI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뭐 농업용 이런 것들은 사실 군사용으로 써도 문제가 안 돼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센서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군용 수준의 지금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50만 드론 뭐 운용병 만들겠다 뭐 이러고 하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부품이 만약 중국산이라 그러면 양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그러게요 진짜. 그 지금 이제 북한도 문제가 드론 많이 만들려고 해도 이 부품을 못 만들면 결국에는 중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번에 이 드론 전쟁으로 가장 이익을 본 나라는 사실 중국이에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중국산 부품을 안 쓰면 드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앞서 광섬유 드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대부분 광섬유 들어가는 이 광섬유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정도로 지금은 드론을 우리가 무기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급망을 어떻게 독자적으로 유지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에스토니아 천무 수출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로 이제 수출됩니다. 지난 21일 코트라는 에스토니아 방산투자청과 정부 간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총 3억 유로 규모로 앞으로 3년간 에스토니아에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이번 성과 어떻게 보시나요? 에스토니아는 사실 이제 그 발트 3국 중에 하나고 사실 이전부터 이게 모락모락 얘기는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에스토니아가 이전에 우리 천무 말고 미국에서 하이마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에스토니아는 이제 작다 보니까 사실 도입한 양은 많지가 않아요. 다 10문 미만이에요. 이번에 우리랑 계약한 것도 6문인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잘 보시면 지금 그 발트 3국, 그 다음에 발트의 연안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잘 보시면 노르웨이도 지금 천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 미국의 하이마스를 에스토니아가 도입하면서 어떤 문제를 겪었냐?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올해 다 납품을 하긴 했어요, 미국이.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당시 이제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야 이러면 우리 계약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토니아도 방향을 바꾼 게 사실 이제 하이마스를 좀 더 살려고 했는데 야 이거는 살려고 그러면 답이 없다. 지금 빨리 받을 수 있는 데는 한국에 천무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도 많이 어필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사실 이게 뭐 수량이나 금액 자체는 많지 않은데 요게 중요해요. 이제 올해 그 아덱스 이제 킨텍스에서 방산 전시회 있었고 성남공원에서 이제 에어쇼 있었는데 요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천무 3.0이라는 걸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인공지능 가진 자폭 드론도 날리고 그다음에 기존 천무와 달리 방어력 높이고 뭐 이런 새로운 버전의 천무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에스토니아가 도입하는 게 이 천무 3.0 같아요. 그래서 기존 우리 군이 쓰던 천무와는 좀 다른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육군 해병대 쓰는 천무는 사실 이제 방어력이나 이런 게 좀 방탄 성능이 방탄은 되는데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UAE나 사우디 수출할 때는 그쪽 나라들이 이제 요구를 해서 뭐 방탄판을 더 붙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좀 기본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천무 우리 육군이나 해병대는 두 가지 유도탄을 써요. 뭐 CGR-80이라 그래서 80km짜리 유도탄 그 다음에 이제 CTM-290 그 폴란드에 수출된 것 같은 사거리 290km짜리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요번에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CTM 뭐 160인지 150인지 여기 사거리 150
50kg짜리를 이번에 에스토니아가 이걸 구매하면서 이것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참 에스토니아가 고마운 게 이게 새로운 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개발비를 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어떻게 보면 자기 돈 들여서 지금 이걸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개발비 받아서 다른 나라에 또 수출하면 되죠. 그러니까 에스토니아가 참 이게 고마운 역할을 해준 거죠. 그만큼 좀 에스토니아가 급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지금 발전국은 다 급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노르웨이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이 갑자기 지금 K9 자주포 구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웨덴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은 제가 발전국이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노르웨이, 스웨덴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스웨덴은 자기네들 기존에 이제 만들던 차륜형 자주포가 있었습니다. 아처라고. 심지어 이제 영국에 수출까지 됐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그쪽이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퀴로 된 자주포들은 눈 많이 오면 이제 체인 감아도 기동성의 제한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스웨덴이 지금 그럼 우리도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한데, 근데 잘 보시면 노르웨이도 지금 K9 자주포 쓰죠. 에스토니아도 K9 자주포 쓰죠. 그 주변 폴란드도 K9 자주포 쓰죠. 스웨덴이 이렇게 보니까 주변국들이 다 K9 자주포 쓰는데 보니까 같이 연합훈련하고 해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스웨덴에서 K9 자주포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페인도 지금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게 유럽이 똘똘 뭉쳐서 K방산 제품 못 사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유럽이 그렇게 해도 문제가 당장 급한 수요를 못 맞춰줘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K방산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급한 건 일단 우리 거밖에 없다.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밖에 없다 라고 지금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무의 경쟁 무기로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의 하이마스, 이스라엘의 뭐 플루스가 뽑히는데 두 국가 모두 나토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 미국과 이스라엘 무기를 제치고 한국 천무를 선택한 이유, 앞서 말씀하신 뭐 납기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있고,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의 펄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선택을 했어요. 덴마크가 먼저 했고, 근데 덴마크 납품하면서 사단이 한번 났습니다. 어떤 사단이 났냐면 이 이스라엘이 만든 이 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다연장 로켓포들은 요즘은 거의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포를 쏠 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제 포병 출신이라 잘 아는데 이제 다연장 로켓포였고, 핵심 이겁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냐. 코리아 포신을 쏘는 방향으로 돌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쓰는 게 이제 GPS, 위성 항법 장비를 많이 쓰는데, 덴마크가 이 펄스 납품하는데 이스라엘들이 상업용 GPS를 달아 납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밍을, 전자적 교란을 하면 못 쓰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러시아가 GPS 제밍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거기다 더해서 가자지구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사실 이제 약간 이스라엘의 지금 가자지구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가 됐든 국방 예산은 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제를 산다고? 지금 저 팔레스타인인들을 지금 저렇게 억압하는 이스라엘제 무기를 사겠다고? 나 돈 못 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실제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아니고 요번에 이제 킨텍스에서 아덱스 하면서 방산조치를 크게 했죠. 그때 우리나라 이런 평화 안전단체 분들이 이스라엘 방산업체 앞에서 시위했었어요. 그래요? 가자지구 이런 문제 언급하면서 시위 크게 했고, 심지어 광화문에 가면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어요. 그 앞에서도 여전히 지금 시위를 해요. 현수막 걸고 있고. 그 정도로 지금 유럽,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여론이 있고, 유럽은 더 심하고, 약간 이제 반 이스라엘 무기 약간 그런 생각들 갖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미국의 하이마스는 지금 이제 로키드 마틴은 이제 거의 이제 노젓고 있죠. 지금 주문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생산량이, 근데 반면에 이제 생산량이 지금 못 받쳐주는 상황이고, 지금 생산량을 늘리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이제 주문하면 언제 나올지 모르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 천무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분산탄을 쏠 수 있어요. 자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분산탄은 과거 한 몇 년 전부터 이 분산탄에 여러 가지 이제 협정도 있었고, 쓰지 말자라는 협정도 있었고, 제약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예외였어요. 왜냐면 이제 북한의 위협 때문에 분산탄을 우리는 써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 아실 거예요. 한화가 이거 분산탄 때문에 태양광 유럽에서 사업할 때 엄청 욕먹어. 비인도적인 무기를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한화가 이걸 계열 분리시켜버렸거든요. KDI로.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발트삼국들 전에 이 분산탄 금지 조약 다 가입했었는데 다 탈퇴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됐든 이런 조그만 나라는 믿을 수밖에, 이렇게 화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분산탄 아시다시피 강철비라고 부르죠. 한 발 쏘면 축구장 하나가 날아가니까, 몇 개가 날아가니까. 사실 그래서 에스토니아가 그래서 천무를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들 가운데 이 분산탄을 쓰는 다연장 로켓포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KDI가 핵심적인 회사인데 아직은 이 주식 그게 안 돼 있어요. 상장이 안 돼요. 비상장으로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물어봐요. 거기 분들 만나면 언제 상장하냐고. 아마 거기 상장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분산탄 그리고 이제 KDI가 만드는 분산탄이 강점이 있습니다. 불발률이 적어요. 거의 뭐 0. 몇 프로 이렇게밖에 안 나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노리시는 분들 많죠. 언제 상장하냐. 지금 미상장이라 언제 상장하냐 이렇게 노리는 분들 많죠. 앞으로 아무튼간에 이 발트 3국으로 이 수출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은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또 이제 수요가 있고 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분산탄 사용 가능한 유일한 다연장 로켓포가 천무예요. 그래서 최근에 하나에어로 공시하는 거 잘 보시면 이 대상을 명시 안 한 공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중동 쪽도 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다음은 노르웨이가 가장 이제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마스 대비 천무가 화력이 2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나라 입장에서는 단번에 많은 적을 저지하는 데는 하이마스보다 천무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폴란드에 많이 지금 납품이 된 상황이고 최근에 그리고 이제 폴란드군 호마르케이가 그러니까 폴란드형 천무가 그쪽 북유럽 국가 가서 또 전지훈련을 한번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신형 프리기탐을 한국 기업 하나와 협력해서 건조하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 해군 전투함 건조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관여하는 사례는 거의 뭐 최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결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12월이죠. 12월에 거의 지금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천지개벽하는 일이 터졌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방금 말씀주신 이 프리기탐 호위함 사업도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 다시 시작했고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이제 망했거든요.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이 폭망했어요. 근데 지금 12월에 미 해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하고 다 계산해 보니까 새로 만들어야 될 배가 몇 척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할 것 같긴 해요. 중국이랑 워낙 좀 이렇게 대수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 지금 이제 3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이 신형 호위함 사업에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날 또 언급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전함을 만들겠다. 전함. 그래서 트럼프급 전함을 만들겠다. 맞아요. 트럼프가 만든다고 막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골 때린 게 선도함의 이름은 트럼프가 아니에요. 그래요? 디파이언트 함이에요. 그러니까 급은 트럼프급이고 전함의 급은 트럼프고 1번 함 이름은 디파이언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지금 12월에 나온 미 해군 이 건함 계획들 계산을 다 해보니까 새로 만들어야 될 배가 70척이 넘어요. 70척이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수십조 원 이상이에요. 그렇죠. 뭐 한 척당 거의 뭐 조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함이 지금 20척 이상이고 호위함도 20척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잘 알려진 게 상륙함도 있어요. 중형 상륙함. 이것도 한 30척 돼요. 70척이 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전함은 배수량이 3만 톤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한다는 호위함이 거의 한 3, 4천 톤급 되거든요. 한 10배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이게 참 타이밍이 절묘한데 아마 이제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경주 에이펙 때 한미 정상회담 있었고 그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잠수함 오케이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 얘기도 했고 근데 지금 나온 70척의 함정 관련돼서 어찌됐든 필리가 다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 기존에 지금 미국에서 군함 만든 업체는 2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자, 미 해군 조선 산업에서 특수선 군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두 자릿수 될까요? 두 자릿수는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서 특수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0%가 안 되는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조선 산업에서 특수선은 크게 돈 되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뭐 20%까지 비중이 높아지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전체 조선 산업에서 특수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요. 우리하고 완전히 상황이 정반대죠.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 산업은 군함이 이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두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2개 업체도 상황이 제가 신호등에 비유하자면 노란불이에요. 배가 잘 안 나와요 요새. 계속 지연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미 해군 호위함 사업도 지금 엎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스톱하고 새로 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기대를 갖고 있지만 필리가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보면 대운을 맞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 특히 하나그룹이 저도 이제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봤을 때 초반에 이제 하나그룹이 필리를 인수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사실은 특수선이 아니라 일반 상선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이 요구를 하는 그런 상선들을 만들자. 최근에 좀 방향이 틀어졌어요. 특수선에 집중하자. 군함 쪽에 집중하자로 지금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이제 상륙함 사업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한화가 그 호주의 조선소 오스탈 지분 인수했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됐잖아요. 지금 호주 해군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호주의 오스탈사가 건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오스탈사가 있어요. 왜냐면 호주 오스탈사가 미국 내 조선소를 몇 개 인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륙함 사업은 잘하면 미국 내 오스탈사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똑같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크긴 좀 차이가 있는데 같은 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찌됐든 필리가 됐든 한화가 됐든 반사 이익은 한화가 볼 것 같다라고 좀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간에 하나가 이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폐쇄됐던 조선소를 되살리겠다고 한 점을 트럼프가 특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 조선 인프라가 한국의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 없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현실을 좀 대대적으로 인정한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이제 미국의 조선 산업을 이렇게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정말 최악이에요. 이렇게 최악이 된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타는 일단 이제 미국 내 조선 산업이 계속 쪼그라들었고 결정타는 이제 코로나19였고 이제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이 급여 체계가 좀 틀려요. 주급으로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기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급으로 일하다 보니까 지금 근데 코로나 때 막 폐쇄되고 이런 일 많았잖아요. 월급 못 받는 거예요. 출근을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던 그 좀 노동자들, 뭐 근로자들, 좀 숙련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그때 다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갔죠. 배달하느라고. 배달로 돌아갔죠. 요식업 가고. 사람이 없어. 거기다가 제가 이제 특수선 관계자들 만나보면 또 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특수선 비중이 70%인데 공정 현대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보시면 HD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이나 일반 선박이나 특수선 만들 때 보면 이제 조선은 용접이 중요합니다. 그죠? 용접이 중요하죠. 맞아요. 네. 간판들 다 이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용접해서 붙여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용접도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요. 로봇이 용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수주받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빨리빨리 하려면 자동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 관련 기술 수준이 높은데 미국은 아직도 사람이 용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용접은 사람이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일정 수준 용접 기술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숙련된 사람들이 일단 나갔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 데려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죠. 이것도 시간이 걸리죠. 그게 또 한 가지 문제. 이게 이제 미국 산업 전체에 관련된 문제인데 미국 이제 방산업계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지금 미국 방산업이 호황이거든요. 잘 보시면 그 이렇게 특수선이 지금 아우성인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메이저 방산업체들 로키드 마틴, 뭐 보잉, 노스롭은 이제 계열사로 이제 갖고 있으니까 안 뛰어들어요. 안 해요. BA나 이런 애들도 안 해요. 몇 개 이제 MR 관련된 거 좀 하고 있는데 하나처럼 이렇게 뛰어들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안 할까 좀 생각해봐요. 첫 번째, 그거 안 해도 먹고 살만해.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 인력 수급이 안 돼요. 인력 수급이 안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은 100명 뽑는다 그러면 50%가 마약에 걸려요. 진짜 심각하네. 50%가 마약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잉사 관계자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잉이 갖고 있는 미국 내 공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딴 데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딴 데로 가면 이제 그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공장을 확충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게 왜냐면 그 동네 사람들 거기 근무를 하니까 회사 취업하려면 너 마약하면 안 된다,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적은데 그래서 아예 없는 곳에 가서 하면 마약으로 뽑는 사람이 50%가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리가 희망이다 지금. 필리가 희망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자동화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미국 내 업체들은 자동화가 너무 안 돼 있고. 근데 한국은 지금 저도 지난달인가 이제 거제 한번 갔다 왔는데 물론 이제 그 하나오션 공장 간 건 아니고 주변에 딴 일 때문에 갔었는데 지금 거기 거제 가면 배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만드는 배들이. 도크에 막 엄청. 네. 가득가득 차 있어요.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우리는 다 그게 자동화돼서 빨리빨리 이제 밀어내는데 미국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 K조선밖에 없다. K조선 제발 미국에 와주세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아무튼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리기함들을 황금함대 구상의 일부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한미 방산 협력은 이 무기 판매를 넘어서 어느 단계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전투함은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존 업체들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심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필리 언급을 하는 게 이제 그런 배경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대통령 전에 여기저기 이제 트럼프 타워 만들러 다닐 때 우리나라도 왔었잖아요. 네. 그때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 거제를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인상이 깊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미국 내 하나 이제 그쪽 사업부들 보면 트럼프 최측근을 좀 영입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계속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군함은 사실 이제 전투함들은 미국 내에서 만들 수밖에 없지만, 아마 이제 상륙함이나 이런 것들은 정 안 되면 동맹국,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회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미국이 정신 못 차린 게, 사실은 의회가 좀 나서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존스법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미 의회가 못하는 게 뭐냐, 당장 이제 뭐 다 허물어가는 조선소지만 그 미국은 조선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방치하고 해외에서 군함 만든다?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좀 의회에서 해결해주면 좀 동맹국하고 윈윈할 수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런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현재 이 미국 핵잠수함은 전용 핵잠 조선소 2곳에서만 건조가 허용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미 해군 프리기탄 협력을 계기로 하나가 이 필리 조선소가 장기적으로 핵잠수함 관련 공정이나 공군망 일부까지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볼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한화 그룹 쪽하고 국회에서 좀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필리가 미국 내에서 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요. 두 회사의 정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드는 뭐 여러 구성품이나 연구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룹 차원이나 이제 우리 국회 차원의 이제 의원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기서 뭐 우리 해군용 원잠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대신에 지금 미국 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물론 저기 잠수함이 나오긴 해요. 근데 노란불이에요. 한 1, 2년 다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체를 만드는 것보다, 요즘은 잠수함도 사실 이제 섹션별, 구역별로 제작을 해서 모듈식으로 이렇게 딱 접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듈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의 문제가 뭐냐면, 필리에서 건조 중인 배들은 군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선이 아니라 특수선의 카테고리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미 정부가 발주한 일종의 이제 행정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상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육 목적의 함정을 지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군함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필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방산업체로 지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군함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하나가 필리 인수하고 나서 건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도크 확보 이 문제도 지금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로는 기술자를 계속 양성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 내 조선업이 쇠퇴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 조선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봉급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지금 미국 내 조선 산업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필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내 조선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를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그러니까 요것만 해결되면 그냥 속된 말로 노다지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2월에 언급된 배 척수만 70척이 넘는다고. 수십조예요, 수십조. 우리 하나로 계산해보면 수십조예요. 이거를 지금 하려면 일단 방산업체 지정돼야 되고, 도크 확보, 기술자를 확보하는 문제,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뭐 의회 통해서 잘 되고 하면은 핵잠 같은 경우에도 이 필리 조선소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다는 안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 이런 거를 구조물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핵잠 만드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핵잠 전체를 만드는 거는. 전체를 만드는 거. 왜냐, 그거 하려면은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따져보면 과연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그거 아니어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나온 배가 70척이라고. 굳이 그걸 우리가 목매달고 할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좀 난이도가 낮으면서도 수가 많은 거 하면 괜찮거든요. 그게 이제 상륙함, 호위함 이런 것들. 그런 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정말 필리는 대운을 말 수도 있다 생각이 들죠. 아무튼 이번 하나 사례를 계기로 미 해군 점투함 검조 정비 시장에서 한국 조선 방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본다면은
캐나다, 호주 등 이 다른 우방국으로도 이 뭔가 해군 시장에서 파급 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화 사례를 또 다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참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군함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가 왔는데 보통 이제 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명이 30년, 40년, 길면 40년까지도 가는데 이제 오늘 저희 이제 촬영하는 날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이 퇴역을 했어요. 장보고함이 34년 운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그게 이제 90년대 초에 도입을 했던 8말 9초에 도입. 지금 그때 도입한 배들은 다 바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럼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가 필리도 인수했고 그 다음에 호주의 오스탈도 지분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됐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조선업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지금 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폴란드 잠수함 사업은 안 됐지만 뭐 지금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남아 있고 필리핀 잠수함 사업도 있고 이런 것도 잠수함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앞서도 이제 태국 우리 캄보디아 얘기도 했잖아요. 태국도 지금 호위함 사업이 있어요. 그 이제 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팔았던 호위함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군함의 수요가 지금 다시 폭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 특히 특수선 분야에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폴란드 잠수함 사업 관련돼서 이제 좀 방사업계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방사업체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그쪽 나라들이 원하는 니즈를 잘 파악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 이번에 된 것도 보면 요즘 이제 이렇게들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스웨덴이 된 배경을 보면 잠수함 사업 전에 결정되기 전에 폴란드에서 견착식 지대공사일 그러니까 전투 교육하는 이렇게 사람이 쏠 수 있는 그 지대공사일을 한 1조 원어치 샀어요. 그러니까 선행 투자를 한 거죠 일종의. 지금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지금 걱정이 뭐냐면 독일하고 지금 우리가 둘이 맞붙었잖아요. 독일이 지금 그렇게 선행 투자를 하고 있어요. 캐나다 보면 이제 bombardiera라고 비즈니스 제트기로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군용으로 개조가 가능한 비즈니스 제트기들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군도 지금 전자전기 뭐 이런 것들 거기 걸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결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독일이 그렇게 해서 추가로 더 사겠다. 그다음에 독일 해군의 호위함에 들어가는 전투 체계. 그러니까 이제 군함의 두뇌 이것도 캐나다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지르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굉장히 좀 뼈 아픈데 이게 사실 업체가 이런 절충교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무기 팔 때 일정 부분을 뭐 작업을 사주고 이래야 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뭐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뭐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럼 이거예요 지금 가져와봐 검토는 해볼게. 근데 반면에 독일은 우리보다 좀 치고 나가서 미리 지금 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쩌면 또 잘못되면 폴란드 잠수함 속으로 골을 날 수가 있다라는 좀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야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이번 폴란드 잠수함 사업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빨리 좀 보완을 하느냐. 저도 사실 이제 방사업체 근무를 해봤지만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런 부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시장 예를 들어서 뭐 특정 A 제품 뭐 무기 중에 A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떤 국가들이 니즈가 있고 이런 거를 분석하는 부서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러니까 영업 쪽에 다 이걸 맡겨놓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사업이 안 되면 물론 이제 그분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상한 핑계들을 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예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호주 해군 호위함 사건. 전혀 그쪽이 원하는 니즈와 안 맞는 이상한 제품을 가서 끌고 와서 안 된 다음에 이상한 딴소리하고 앉아있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잠수함 사업도 얘기 들어보면 약간 그런 느낌 뉘앙스가 있어서 이런 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직 우리 방위산업이 이제 몸집은 커졌지만 글로벌적인 시각은 좀 아직은 좀 못한 것 같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 했을 때는 호주 해군 호위함 사업이랑 비슷한 양상으로 사실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떻게 빨리 보완하느냐. 그건 몸집은 커졌는데 여전히 두뇌는 국내 지향적이고 국제 지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얼마만큼 빨리 보완하느냐가 K방산의 좀 26년도에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또 평론가님과 함께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다음에 K방산 이슈 살펴봤습니다. 뭐 전쟁이 발생하면 가슴 아프긴 하지만은 또 반면으로 또 우리나라 K방산이 또 수출 무대가 넓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시면서 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랑 그다음에 수출 이슈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